안녕하십니까. 소방설비기사 소방원론 1과목에 대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이론 제1강입니다. 소방원론 챕터 1 연소이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연소이론에는 첫 번째 기초 용어부터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소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들은 이제 온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온도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보신 용어들이에요. 섭씨 온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보는 온도가 섭씨 온도입니다. 물의 어는 점을 0도씨로 하고 끓는 점을 100도씨로 하여 100등분하여 나타낸 온도를 말하죠. 그래서 섭씨 온도가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온도고요.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핫씨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핫씨 온도는 도 F로 표시를 하죠. 도 F로 표시를 하는데 이 핫씨 온도는 물의 어는 온도를 32도 F, 섭씨 온도는 0도씨죠. 0도씨를 32도 F로 물의 끓는 온도 100도씨를 212도 핫씨 온도로 나타내서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를 180등분 한 겁니다. 212에서 32를 빼면 180등분한 온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섭씨 온도하고 핫씨 온도하고 둘 다 온도니까 온도끼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섭씨 온도를 핫씨 온도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핫씨 온도는 섭씨 온도로 또 바꿀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여러분들 소개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연소의 기초에서 소개되는 이론은 첫 번째 공식이죠. 섭씨 온도하고 핫씨 온도하고의 관계입니다. 자, 섭씨 온도하고 핫씨 온도의 관계는 섭씨 온도를 구할 때는 핫씨 온도에다가 얼마를 곱합니까? 핫씨 온도에다가 9분의 5를 곱합니다. 9분의 5를 곱해서 마이너스 얼마를 한 것을 32를 한 것을 9분의 5를 곱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핫씨 온도에서 마이너스 32를 하고 9분의 5를 한다. 또 핫씨 온도로 바꿔서 써보면 핫씨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5분의 9를 곱하고요. 5분의 9를 곱해서 플러스 32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두 식 중에 하나만 알면 하나는 이항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핫씨 온도를 구하는 식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섭씨 온도는 여기에 나와 있는 5분의 9라는 수치부터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섭씨 온도는 100등분을 한 거잖아요. 0도부터 끓는 점과 어는 점 사이를. 그 다음에 핫씨 온도는 180등분 한 거예요. 끓는 점과 어는 점의 간격을 180등분 한 게 핫씨 온도예요. 그래 100분의 섭씨 온도 100등분, 핫씨 온도는 180등분 한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섭씨 온도에다 곱해주게 되고 플러스 섭씨 온도가 0이 되면 핫씨 온도는 32도 F가 돼야 되잖아요. 0도씨일 때 32도 F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 0을 넣으면 0이 다 돼버리니까 32가 돼야 핫씨 온도가 나오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를 2로 나눠버리니까 5분의 9가 됩니다. 20으로 나눈 거죠. 20으로 나누면 5분의 9가 돼서 섭씨 온도에다 5분의 9 곱해주고 플러스 32를 해주게 되면 이 식을 기본적인 식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을 굳이 두 개 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섭씨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 32를 넘기게 되면 핫씨 온도에서 마이너스 32가 될 것이고 요 식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분의 9가 넘어가니까 9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섭씨 온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핫씨 온도하고 섭씨 온도하고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핫씨 온도, 섭씨 온도를 핫씨 온도로 바꾸는 거. 이 식을 기본식으로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온도가 있는데 절대 온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의 삼중점의 온도를 273.16K로 하고 이 이상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 섭씨 용도는 273도 K에 해당한다. 절대 용도는 자연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다. 그래서 이 절대 온도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절대 온도는 K로 쓰고요. 섭씨 온도에다 273.15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온도는 0도시면 273.15K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0도씨를 273.16K 또는 15K 이렇게 부릅니다.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 섭씨 0도를 273.15K로 나타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273만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도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도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정리를 해 놓으시고 가셔야 되고, 당연히 기준은 섭씨 온도입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에서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가 된다. 또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5분의 9 플러스 32를 더해주면 화씨 온도가 된다. 이 세 가지 관계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압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압력에서는 대기압이란 말을 제일 많이 들어봤습니다. 대기압이란 말을 제일 많이 듣는데, 공기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지구 대기의 압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 값의 크기는 1기압이 1atm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1atm 또는 수은주로 나타내면 760mmHg, 그 다음에 토르라는 단위로도 760 토르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대기압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여기에 있는 이런 단위 말고도 더 많이 나옵니다. 더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도 있고 파스칼,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파스칼 단위, 이런 단위들도 소개가 됩니다만, 지금 우리 대기압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1atm은 760mmHg다. 우리 소방 원론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나중에 유체역학 들어가면 또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은주로는 760mmHg구나. 자, 760이 나오는 것도 수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760밖에 안 되는 거고요. 물일 때는 10.332m가 되죠. 그래서 여기 760mmHg, 760 토르 같은 말이 10.332m H2O 이렇게 쓰면 이제 물로 나타내는 대기압입니다. 물의 크기로 나타내는 같은 값들이에요. 다 1atm과 같은 크기를 나타내는 크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대기압이라는 이 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기 때문에 생기는 압력이에요. 공기 무게 때문에. 그 다음에 계기 압력이라는 게 있는데, 계기 압력은 말 그대로 게이지 프레저예요. 그래서 계기, 압력계가 가리키는 압력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는 압력계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압력계가 가리키는 압력이에요. 그래서 이 압력계가 가리키는 압력은 대기압을 읽지 않습니다. 대기압은 무시를 합니다. 대기압을 0으로 보고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을 측정하는 게 게이지 압력이에요. 자, 절대압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절대압력은 대기압력과 계기압력을 더한 것을 절대압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기압력이라는 게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이나 낮은 압력입니다. 그래서 대기압보다 높으면 우리가 플러스 압이라고 부르고요. 대기압보다 낮은 압이 걸리면은 압력계가 진공계라고 부르죠. 마이너스 압을 측정하는 진공계가 마이너스 압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압력을 구할 때 계기압력 앞에가 플러스라고 돼 있지만 이 값이 실제로 숫자를 넣을 때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절대 압력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가 절대 압력 0이 되는 구간입니다. 절대 압력으로 여기가 0이다 그랬어요. 그럼 절대 압력으로 여기가 0인데 여기가 대기압을 나타내는 크기입니다. 여기가 대기압이에요. 그러면 절대 압력 0이란 말은 대기압이 마이너스로 쭉 가서 여기에 도달했을 때를 이야기해요. 그럼 대기압의 크기는 1atm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1atm. 1atm이에요. 표준 대기압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대기압보다 더 높게 압력이 올라가서 어떤 압력이 측정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게이지 압력, 게이지 압력 또는 계기 압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게이지 압력이 이렇게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 플러스 영역만 측정한 게 아니라 무엇도 측정할 수 있다. 아래로 내려가는 마이너스 압을 측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도 게이지 압력입니다. 위로 가면 플러스 게이지 압력,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게이지 압력이 됩니다. 게이지 압력이다. 그러면 여기가 절대 압력이다. 절대 압력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절대 압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이 절대 압력에서 절대 압력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대기압에서 위로 올라갔으면 플러스. 그래서 절대 압력으로 이 지점의 절대 압력이 얼마냐 그러면 이 값이 되죠. 자, 절대 압력은 게이지압 플러스 게이지압에다가 대기압을 더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
절대 압력이 얼마냐고 물어보게 되면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인데 게이지압이 마이너스니까 다시 이만큼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이 지점의 절대 압력은 이만큼의 크기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압력, 게이지 압력, 대기압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대기압은 변함이 없죠. 대기압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게이지 압력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압력을 계산할 때는 항상 플러스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자, 압력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소방 원론에서 나오는 온도의 개념과 압력의 개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만을 정리하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유체역학에서 좀 더 심화 있게 다루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론에서도 비중과 비중량 이런 용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비중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비중량을 물의 비중량으로 나눈 값이다 그랬어요. 어떤 물질의 비중량을 물의 비중량으로 나눈단 말은 물이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중은 우리 액체나 고체의 비중을 결정을 할 때는 기준이 뭐가 된다? 물이 됩니다. 그래서 물의 비중량을 기준으로 다른 물질의 비중을 결정을 합니다. 그럼 물의 비중량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의 비중량은 1kg/L 또는 물질의 단위 체적당 중량을 비중량이라고 부르니까 이 비중량의 기준도 물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물의 비중량을 1kg/L 이렇게 나타내고 지금 여기에서 비중을 구할 때는 비중량으로 비중량을 나눠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의 비중량이 1kg/L다. 자, 1kg/L라는 말의 의미를 그냥 읽어버리면 안 되고요. 물이 1리터. 자, 물의 1리터의 크기를 생각하세요. 부피를. 물 1리터의 부피. 물 1리터의 부피가 무게로 따지니까 몇 킬로그램이더라? 물일 때는 1kg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은 1리터가 1kg과 같은 거예요. 물 1리터는 물 1kg과 같은 겁니다. 물 1리터를 주세요. 물 1kg을 주세요. 같은 양을 줍니다. 그래서 이 물이 기준이고 이 비중량의 의미가 물의 단위 체적당 중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체적당 중량이니까 체적에 대해서 1리터에 대해서 무게가 얼마야? 이렇게 식을 쓰게 되면 이 값이 비중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비중량을 좀 더 큰 단위로 쓸 수도 있죠. 1리터의 1000배가 얼마입니까? 1m의 3승입니다. 1m의 3승이라는 크기는 1리터가 1000개가 있어야 돼요. 1리터가 1000개가 있을 때 1m 3승이 돼요. 그럼 얘의 무게는 얼마가 되겠어요? 얘도 1000배가 돼야 되겠죠. 1000kg이 무게가 됩니다. 1m 3승의 무게는 1000kg의 무게가 된다. 일반적으로 유체역학에서는 이렇게 약간 큰 단위를 씁니다. 큰 단위를 써서 메타 3승하고 킬로그램 또는 톤 이런 단위를 써서 비중량을 나타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값을 쓴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리터보다는 미터 3승 단위를 더 많이 쓴다. 그 다음에 비중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에 뭘 알아야 돼요? 비중량. 비중을 알고 싶은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중을 알고 싶은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에 뭘 알아야 된다? 비중량을 알아야 물의 비중량으로 나눠서 비중을 측정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수은이에요. 이 수은 같은 경우에는 수은의 비중량이 13.59, 13.6줄 정도 6 정도가 되거든요. 13.6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은의 비중이 13.6이야. 이 말은 물보다 몇 배 무겁다. 13.6배 무겁다라는 말의 의미죠. 그래서 13.6이라는 말은 (1m 3승당) 무게가 13,600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미터 3승 부피분의 질량, 무게로 나타냈잖아요. 부피분의 무게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 값을 뭐라 부른다? 수은의 비중량이라고 부릅니다. 비중량. 이 수은의 비중량을 뭐의 비중량으로? 물의 비중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물은 얼마입니까? 1m 3승당 1000kg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 1m 3승 1000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소수점 요리 가죠. 소수점 요리 가니까 13.6이라는 값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물질의 비중량을 물의 비중량으로 나눴을 때 나온 값을 우리가 비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비중과 비중량 서로 같은 의미이기도 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뭔 차이가 있냐? 비중량은 단위가 있어요. 비중량은 킬로그램 퍼 리터 또는 킬로그램 퍼 메타 삼성 이렇게 단위가 있는 게 비중량이고, 비중을 구할 때는 비중량을 비중량으로 나눠버리니까 단위가 다 똑같이 생략이 되죠. 그래서 비중은 숫자만 언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비중이 주어지면 그럼 바로 뭐로 바꿀 수 있다? 비중량으로 바꿀 수 있죠. 물의 비중이 1이고 1000이고 하니까 이 값을 고려를 하면 비중은 비중량으로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비중과 비중량은 고체나 액체일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증기 비중이라고 4번에 나와 있는 것은 증기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기체를 기준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체의 비중은 앞에다 꼭 뭘 붙입니까? 증기 비중이라는 말을 해줘야 돼요. 증기 비중이라고 말을 해야 아, 얘는 기체의 비중이구나. 그러면 다른 고체나 액체는 증기란 말이 없겠죠. 안 붙어져 있겠죠. 그러면 고체나 액체의 비중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증기 비중은 기체일 때 또는 증기일 때의 비중이고요. 여기에 있는 증기 비중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증기 비중을 구할 때의 기준은 공기가 됩니다. 증기 비중은 기준이 뭐가 된다? 공기가 기준이 되고요. 액체나 고체의 비중은 물이 기준이에요. 근데 증기 비중은 공기가 기준이에요. 공기의 뭐가?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대략 얼마로 봅니까? 29로 봅니다.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29로 보고 증기나 가스의 분자량을 집어넣어서 그 가스의 비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에 얼마나 무겁냐, 공기보다 얼마나 무겁냐 이걸 알고자 하는 게 증기 비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증기 비중이 1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가 될 것이고, 증기 비중이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가 될 겁니다. 공기보다 가벼우면 위로 뜰 것이고 무거우면 가라앉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의 성질을 알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비중이 두 가지로 소개가 됐죠. 그냥 비중은 고체나 액체의 비중이고, 기체나 증기의 비중은 꼭 증기 비중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공기하고 비교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증기 비중을 구할 때 기준이 뭐가 된다? 공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공기가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29라는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얼마로 본다? 29로 본다. 자, 29라는 이 값은 어떻게 나왔는지, 공기의 평균 분자량.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29로 보는데, 공기 속에는 산소하고 질소가 두 가지 물질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산소는 21%를 차지하고 있고요. 질소는 대략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78% 정도로 봐요. 78% 정도로 보고 나머지 1%가 아르곤이나 CO2나 기타 가스로 되어 있지만 그냥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소의 21%니까 이 산소의 양과 질소의 비율 이것을 고려해서 분자량을 계산해 보면 산소 O2의 분자량은 주기율표상 번호가 8번입니다. 주기율표상 번호가 8번이니까 분자량을 계산할 때는 2배를 취한다. 그러면 16이 되죠. 근데 O2기 때문에 2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취하고요. 질소는 7번입니다. 7번이니까 7이 14에서 14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개가 있으니까 2개를 취합니다. 2개를 곱합니다. 질소 원자가 2개, 산소 원자가 2개 있으니까 산소 원자량은 16, 질소의 원자량은 14예요. 번호의 2배죠. 그 값이 2개씩 있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32고 여기는 28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2라는 분자량을 갖고 있는 산소가 몇 퍼센트 있다? 21%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에다 0.22를 곱하고요. 여기는 79%에 해당되니까 곱하기 0.79를 곱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나온 값을 더하게 되면 28.84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 얼마로 보자? 29로 보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이제 구해놨으니까 이렇게 구한 방법을 알았으면
이렇게 이 값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를 쓰면 됩니까? 편하게 29를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스나 증기 이런 것들이 언급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공기보다 무겁다 가볍다를 물어보게 되면 뭘 구하면 됩니까? 증기 비중을 구하면 되고, 증기 비중을 구한다는 의미는 그 가스나 증기의 분자량을 계산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 됩니다. 자, 우리 집에서는 LNG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LNG의 주성분은 CH4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메탄이라고 부르죠. 메탄가스인데 메탄의 분자량은 탄소가 주기율표상 6번이에요. 6번이니까 2배를 취하면 12가 원자량이 되고, 수소는 1입니다. 1인데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죠? 4.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6이 됩니다. 그러면 분자량이, 메탄가스라는 것의 분자량은 16밖에 안 되는 거예요.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29보다 작죠. 그래서 메탄가스는 공기 중에 뜹니다. 뜨기 때문에 가스 탐지기가 어디에 있어요? 천장에 가깝게 설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빨리 감지를 하죠. 공중에 공기보다 가벼운 것들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스 탐지기를 위에 설치해야 되고, 또 공기보다 무거운 것들은 아래에다 탐지를 해야 빨리 탐지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가 된다는 이야기죠. 적당한 위치에. LNG를 쓰고 있는데 가스 탐지기를 바닥에다 놓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리죠.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고, 증기 비중은 공기가 기준, 액체의 비중은 물이 기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은 비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열의 정의는 1kg의 물질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는 1파운드, LB라고 쓰고 파운드라고 읽습니다. 1파운드, 영국계 단위의 단위를 써서 1파운드의 물체를 1도 화씨 온도만큼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비열을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이렇게 쓰면 좀 큰 단위고요. 칼로리로 쓰면 분모도 그램이 들어가죠. 칼로리 퍼 그램 도시 이런 단위를 가지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이 단위를 많이 쓴다. 자, 비열이라고 부르는 것은 물의 비열이 여기도 기준입니다. 물의 비열이 1이거든요. 1kcal per kg 도시. 그래서 물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1kcal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물의 비열이라고 부르는 값이 상당히 큰 값입니다. 상당히 큰 값이라는 말의 의미는 1kcal의 열을 가해서 1kg의 물에다가 1kcal를 가해야 1도씨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적은 값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큰 값이라는 거죠. 그럼 다른 물질들은 1kcal의 열을 안 줘도 1도씨가 쉽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의 비열이 상당히 큰 값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열이 물이 작은 값이 아니다. 큰 값이다. 자, 현열과 자멸입니다. 현열과 자멸은 현열과 자멸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의 변화가 있냐 없냐예요. 상태의 변화가 있냐 없냐가 현열과 자멸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자, 현열은 상 변화가 없습니다. 없고 뭔 변화만 일으키는 거다. 온도 변화만 일으키는 거예요. 20도씨 물이 60도씨 물이 됐어. 그러면 20도씨가 60도씨로 올라갔으니까 온도 변화는 생겼죠. 그런데 20도씨의 물이 액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60도씨가 됐다 해서 기체가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액체가 액체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온도만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 이때 가한 열을 무슨 열이 한다? 현열이 작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열은 온도 변화만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현열을 계산할 때는 뭐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는다? 비열이 자리 잡습니다. 왜? 비열은 1kg 물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몇 도씨 올라갔습니까? 40도씨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비열을 통해서 현열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0도씨에서 60도씨로 올라갔으니까 이때 필요한 열량이 얼마냐? 물 1kg에 해당되는 양을 20도씨에서 60도씨로 올렸다. 그럼 얼마의 열이 필요했겠습니까? 1kg의 물을 몇 도시에서 몇 도시로? 60도시에서 20도시에서 60도시로. 그러면 온도차가 몇 도씨가 생긴 거예요? 이 값이
40도씨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값을 40도씨라고 쓰고 곱하기 1kcal per kg 도시. 이 값이 뭡니까? 물의 비열이죠. 물의 비열을 곱해 주니까 kg, 도시 하니까 뭐만 남아요? 칼로리만 남죠. 그래서 1 곱하기 40 곱하기 1이니까 40kcal가 됩니다. 그러면 40kcal는 몇 도씨 증가하는데 40도씨가 증가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된다 이 말이죠. 물에 1kg일 때. 그래서 kg이 만약에 2kg이다 그러면 2배가 또 되겠죠. 자, 이렇게 비열을 이용해서 현열을 계산합니다. 자멸은 물질의 온도 변화가 없고 상 변화에 필요한 열량입니다. 투기가 반대죠. 상 변화가 없고 온도 변화가 있을 때는 현열, 온도 변화가 없고 상 변화가 있을 때는 자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자멸, 물의 증발 자멸은 539 칼로리 per 그램, 융의 잠열은 80kcal per kg, 칼로리 per 그램. 킬로칼로리면 킬로그램이라고 읽으면 되고요. 여기도 킬로칼로리라고 읽었으면 킬로그램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539 킬로칼로리 per kg, 539 칼로리 per 그램 이렇게 같은 말이죠. 킬로 서로 생략되니까. 자, 이렇게 자멸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변화가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증발 자멸이라고 부르는 것은 물 1kg을 완전히 액체에서 기체로 증발시킬 때 얼마를 가해야 돼? 539kcal의 열량을 가해야 돼 라는 말의 의미고요. 융의 잠열은 얼음을 물로 만들 때는 얼음 1kg을 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의 열량을 가해야 된다? 80kcal의 열량을 주어야 물로 바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여기는 액체가 기체가 될 때 필요한 열량입니다. 자, 그런데 온도 변화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물의 온도 변화는 0도씨에서 100도씨가 상변화 없이 변화할 수 있는 온도 변화 값이죠. 그런데 똑같이 1kg의 물을 가지고 0도씨부터 100도씨까지 변화시켜도 얼마의 열량밖에 안 필요합니까? 1kcal, 100kcal밖에 안 필요하죠. 그런데 1kg의 물을 상변화시키는데 539가 필요해요. 539가 필요하니까 이 열량보다 이 열량이 훨씬 더 크게 되죠. 그래서 우리 소방에서는 이 값의 차이가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냉각소화, 미리 말씀을 드려보지만 냉각소화라는 게 있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냉각소화는 온도를 떨쳐서 불을 끄는 거예요. 냉각소화의 대표적인 소화약재가 뭐예요? 물이에요. 물로 불 끄는 것이 식혀서 불을 끄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물에 의한 냉각소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열을 이용하겠습니까? 자멸을 이용하겠습니까? 자, 뭐가 더 열을 많이 뺏어갑니까? 상변화가 일어날 때 539를 뺏어가니까 온도 변화를 통해서 열을 뺏어오려고 하려면 최대로 뺏어와도 얼마다? 100kcal예요. 0도씨짜리 물을 불난 데다 뿌려서 물이 100도씨가 됐을 때는 100kcal의 열량을 뺐는데 물이 증발을 했을 때는 1kg이 539를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539의 열을 받아야 증발을 하니까 뺏어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539를 받아야 되니까 냉각소화에서 주된 효과는 물의 냉각소화가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을 현열로 이야기해야 된다, 잠열로 이야기해야 된다. 잠열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은 냉각소화가 뛰어나. 왜 그래? 물의 증발 자멸이 539로서 아주 크잖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냉각이 잘 되잖아. 그래서 물로 냉각소화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 물을 현열을 이용해서 물의 현열에 의해서 냉각소화가 크게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말 안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 현열과 자멸을 의미 있게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화의 관점에서도 물의 증발 자멸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번 인하점, 발화점, 연소점 이런 용어들을 살펴봅니다. 자, 인하점이라고 부르는 점이 있는데 이 인하점은 시료를 가열해서 작은 불꽃을 유면에 가까이 대봅니다. 점화원이라고 부르는 불꽃을 대봤을 때 기름의 증기와 공기의 혼합기체가 성광을 발하며 순간적으로 연소하는 최저의 온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인하점이라는 것은 점화원을 줬을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점화원에 의해서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는 최저 온도. 최저 온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착화점이라고 있어요. 착화점. 공기 중에서 물질을 가열할 때 스스로 발화하여 연소가 시작되는 최저 온도. 여기서는 위에 있는 말 중에서 빠진 말이 뭐예요? 점화원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착화점은 점화원에 의해가 아니라 점화원이 없이 스스로 불이 붙는다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 온도입니다. 스스로 불이 일어나서 연소가 시작되는 최저 온도. 이걸 발화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착화점이 뭐하고 같다? 착화점하고 발화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착화점, 발화점은 혼자서 열을 가했더니 온도가 막 올라가더니 혼자서 불이 확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죠. 여기는 혼자서 열을 가해서 혼자서 불 붙는 게 아니라 열을 했더니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온도가 올라가는 중간중간 점화원을 줘봤더니 불이 붙을 때가 있었다. 그 불이 붙을 때의 최저 온도. 이것을 인하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연소점이라는 것도 시료를 가열하여 작은 불꽃을 유면에 가까이 되었을 때, 유면 가까이 되었을 때 기름의 증기와 공기의 혼합기체가 연속하여 5초 이상 연소하는 최저 온도다. 자, 몇 초 이상? 5초 이상 연소가 지속돼야 돼요. 그래서 인하가 된 다음에 연소점이 되기 위해서는 인하점보다 온도가 몇 도씨 정도 높아야 되냐면 약 5에서 10도씨 정도가 높은 온도가 돼야 됩니다. 5에서 10도씨 정도가 인하점에다가 이 온도만큼의 증가가 있어야지 무슨 점이 된다? 연소점이 돼요. 그러니까 인하점은 5초 이상 연소가 안 돼도 불이 확 붙어버렸으면 인하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인하점 상태가 불이 타는 상태가 유지가 5초 이상 되려면은 인하점보다 온도가 좀 더 높아야 지속적으로 액체로부터 증기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는 액체가 타는 게 아니라 증기가 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증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인하점보다 5에서 10도씨 정도 온도가 더 높은 온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인하점, 발화점, 연소점 세 가지 점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온도의 관계가 이런 온도, 최저 온도라고 부르는 인하점, 발화점, 착화점의 관계는 뭐가 가장 낮은 온도입니까? 셋 중에서 가장 낮은 똑같은 A라는 물질을 가지고 인하점도 알아보고 착화점도 알아보고 연소점도 알아봤을 때 가장 낮은 온도에 해당되는 게 인하점이죠. 왜? 점화원이 도와주잖아요. 그 다음으로 낮은 게 연소점이죠. 얘보다 10도씨만 증가하면 되잖아요. 근데 발화점은 점화원이 가해지지 않잖아요. 혼자서 불이 붙어야 되니까 엄청난 온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착화점은 일반적으로 300에서 400도씨 이온물일 경우에 300에서 400도씨까지 가야지 착화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인하점, 발화점, 연소점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괄적인 내용이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인데요. 화씨온도 122도 화씨온도는 섭씨온도로 몇 도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섭씨 온도를 물어봤잖아요. 화씨 온도가 주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뭔 식을 기본적으로 잡자 그랬죠? 화씨 온도 구하는 식을 기본적인 식으로 잡자. 화씨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곱하기 5분의 9를 한 다음에 플러스 얼마를 했다? 32를 해라. 이렇게 하자겠죠? 요 식이 기본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식에다가 여기에서 화씨 온도가 122라고 주어졌으니까 122는 섭씨 온도 곱하기 5분의 9 플러스 32 하면 섭씨 온도 구하는 식으로 이항을 하면 되겠죠. 32를 넘깁니다. 122 마이너스 32가 될 것이고 5분의 9도 넘겨야죠. 그러면 9분의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값이 얼마 나오겠죠. 이 값이 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50도씨 정도가 되네요. 섭씨 온도하고 화씨 온도하고 온도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증기 비중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값은. 자, 증기 비중, 증기가 비중일 때는 뭐가 기준이다? 증기 비중을 물어봤을 때는 기준이 되는 물질이 공기라 그랬죠. 그래서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얼마로? 29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질소의 증기 비중은 얼마냐? 자, 증기 비중 구하는 식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공기의 분자량은 또 친절하게 주어졌죠. 그래서 증기 비중은 질소가 N2인데요. 이 N2는 질소가 원자 번호 몇 번이다? 수해리배 붕탄질 7번이죠. 7번이니까 이 질소 하나의 원자량은 자기 번호의 2배로 칩니다. 7번이니까 14예요. 근데 N2니까 14가 2개 있는 거죠. 그러면 28이 되죠. 그것을 공기의 분자량 29로 나눠주면 이 값이 증기 비중이 되겠죠. 질소의 비중이. 그러면 얘가 28이니까 0.9 얼마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가지고 증기 비중을 구하는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자, 2번 연소의 기본 이론입니다. 이제 연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연소의 기본 이론에서는 첫 번째 연소의 정의. 우리가 연소는 쉽게 말하면 타는 것이죠. 타는 것인데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가연물이 산화되는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연물이 점화원에 의해서 빛과 열을 수반한다. 이 말이 중요하죠. 빛과 열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다. 왜 급격한이란 말을 넣었냐? 급격하지 않으면 빛과 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철이 부식을 해요. 철이 부식을 한다 이런 말. 철이 부식을 하면 이건 산화작용이죠. 이것도 무슨 작용이다? 산화작용이에요. 철이 부식이 되는 것도 산화작용인데 이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빛과 열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그래서 그냥 산화반응이라고 하면 안 돼요. 급격한 산화반응. 뭐와 뭐를 수반하는 빛과 열을 발생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연소의 정의는 가연물이 점화원에 의해서 빛과 열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반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소의 3요소와 4요소. 연소의 3요소와 4요소는 자, 한 요소가 플러스 되냐 안 되냐 이 차이인데요. 그게 연쇄 반응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지금 연소의 3요소와 4요소를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자, 여기에 있는 산소, 가연물, 점화원. 열이 점화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점화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가연물이 있고 산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해요? 3요소라고 하죠. 자, 가운데 화학적 연쇄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화학적 연쇄 반응 이것 때문에 4요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빠지면 3요소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포함이 되면 연쇄 반응이 포함이 되면 4요소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 연쇄 반응이란 말이 이제 어려운 말이 됩니다. 연소의 3요소에는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이 있고 4요소라고 하니까 연쇄 반응이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가연물의 구비 조건, 활성화 에너지가 적을 것, 활성이 클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발열량이 클 것, 열 전도도가 작을 것, 산소와 친화력이 클 것, 표면적이 클 것, 이렇게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연쇄 반응이라는 말이 여기에다가 연쇄 반응 세 가지에다가 가산점 이렇게 기억하시고 연쇄 반응이 포함되면 4요소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연쇄 반응이라는 게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 의미를 한번 보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가장 간단하게 연쇄 반응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꽃 유지 반응이다. 자, 불꽃을 유지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연소는 화염이 생기잖아요. 이 화염이 당연히 우리는 타니까 화염이 생기는 것을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그런데 이 화염이 유지되는 화염이 활활 타고 있는 화염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 발견했던 내용이 불꽃을 유지시켜주는 화학 반응이 있더라. 그 화학 반응을 우리가 연쇄 반응이라고 불렀고 연쇄 반응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수소 라디칼과 OH 라디칼 이 두 가지의 생성물이 연소할 때 발생되는 물질들이 분해 결합을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하더라는 이야기죠. 반복하면서 불꽃이 화염이 유지되도록 도와주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수소 라디칼, OH 라디칼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연쇄적인 분해 결합 반응을 계속 해냄으로써 불꽃이 유지가 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불꽃이 유지되는 것들을 발견을 했으니까 우리는 대책을 세웠겠죠. 아, 불꽃이 있어버리면 여기서 자외선, 적외선 이런 광선도 나와서 복사열도 발생이 되고 또 화염에 의해서 열이 또 발생이 되니까 열의 확산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불꽃이 있는 것 자체가 불을 끄는 데 입장에서는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염을 유지시켜주는 반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화염 유지 반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소화약제가 그 유명한 하론 소화약제입니다. 하론 소화약제. 하론 소화약제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아주 대표적인 소화약제로 사용이 되다가 이 약제가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다. 환경 오존층 파괴 물질이다. 이런 말들이 발생이 되면서 환경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만들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 약제를 대신한 약제가 다시 나왔죠. 이 약제를 대신한 약제가 청정소화약제다. 청정소화약제라고 해서 하론 약제가 환경의 유해성이 덜한 약제로 개발이 돼서 청정소화약제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이 청정소화약제가 다시 또 오해를 일으켰죠. 인체에도 무해하지 않냐. 그래서 청정이란 말을 붙여주지 않았냐. 그런데 인체에 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정소화약제라는 것이 다시 할로겐 화합물.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로 이름을 변경해서 우리 화재안전기준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연쇄 반응 때문에 만들어진 소화약제가 하론이고 그 약제가 개발이 어려우니까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 제조를 안 하니까 만들어진 게 청정소화약제였고 이 청정소화약제가 현재의 명칭은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로 바뀌어서 부르고 있다. 자, 이렇게 연쇄 반응과 관련된 주된 내용들이 이제 뒤에 계속 연결돼서 언급이 될 거예요. 자, 연쇄 반응 정의를 했고요. 가연물의 구비 조건을 먼저 결정을 합시다. 활성화 에너지가 적을 것, 활성이 클 것. 자, 이 두 개의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다. 그래서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가연물의 구비 조건은 잘 타기 위한 조건이에요. 자, A라는 물질이 있어요. B라는 물질이 있어요. A라는 물질을 태우려고 내가 얼마의 열을 줘야 제가 불이 붙지? 하고 궁금해서 열을 줘봤더니 에너지를 줘봤더니 얘는 10을 줘야 불이 붙었어요. 근데 B라는 물질에다가 얼마의 에너지를 줘야 불 붙지? 에너지를 1을 줬더니 불이 붙어버렸어요. 자, 뭐가 더 잘 타는 겁니까? B가 에너지를 적게 받아도 불이 붙는 게 잘 타는 거죠. 그래서 가연물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가연물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적게 필요하다, 적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에너지를 적게 줘도 쉽게 불이 붙는 이 B라는 물질은 활성화가 되기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B는 활성이 좋은 거예요, 활성이 안 좋은 거예요? 에너지가 조금만 줘도 쉽게 반응을 해버리니까 활성이 되기에 쉬운 물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활성이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활성이 큰 물질은 에너지를 조금만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활성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는 적게 필요하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고요. 이어지는 말이 된다. 발열량이 커야지 좋은 가연물. 열이 많이 나온 게 좋죠. 열 전도도가 작아야 됩니다. 열 전도도가 작다는 말은 내가 B라는 물질한테 이 물질한테 열을 가했어요. 열을 가해서 얘가 불붙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불붙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물질이 열 전도도가 아주 좋아요. 그러면 내가 열을 100개를 줬는데 열을 100을 줬는데 이 100을 얘가 다른 데로 100을 줘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열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열이 없죠. 그럼 불이 안 붙겠죠. 그래서 열 전도도가 작아야지 내가 준 열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열의 축적이 일어나야죠. 열의 축적이 일어나야 불이 붙기 쉬워지죠. 그래서 좋은 가연물은 열 축적이 잘 되는 물질들입니다. 열 축적이 잘 되지 않는 열 전도도가 높은 물질들은 좋은 가연물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산소와 친화력이 커야 된다. 산소와 반응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표면적이 커야 된다. 표면적이 커야지 열을 받는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연소되기가 더 쉽다. 우리가 합판을 태우는 거하고 통나무를 태우는 거하고 뭐가 더 잘 탑니까?
합판이 더 잘 타는 것처럼 면적이 클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소의 3요소 관련돼서 지금 내용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자, 4번에 불연성 물질의 조건에서 나와 있습니다. 불연성 물질의 조건. 불연성이란 말은 연소를 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주기율표상의 영족원소. 영족원소는 불활성 기체로서 영족이란 말은 8족 원소를 말합니다. 8족 원소는 우리가 모든 원소는 체외각 전자가 8개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파루설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8족 원소는 이미 8개가 전자가 채워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하고 반응하려는 성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헬륨, 아르곤, 네온, 크립톤, 크세라, 라돈, 크세논 이렇게 있습니다. 헬레아 이거 기억하죠? 헬레아 크세라 크립크세라 이렇게 헬레아 크립크세라 이렇게 해서 8족 원소들은 반응을 하지 않는 불연성입니다. 산소와 반응은 하나 발열 반응이 아닌 흡열 반응을 하는 물질의 대표적인 게 질소 산화물입니다. 질소는 발열 반응이 아니라 무슨 반응한다? 흡열 반응한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질소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흡열 반응하는 물질이 질소입니다. 산소와 이미 결합하여 더 이상 산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로 쓰이죠. 나중에 우리가 소화약제 CO2가 있어요. 근데 얘가 연소를 하면 안 되겠죠. 소화약제인데 얘가 타버리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산화탄소, CO2. 탄소 하나에 산소 2개가 결합을 다 해버렸죠. 그래서 소화제로서 사용을 하고요. CO 는 일산화탄소잖아요. 얘는 산소가 하나 더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가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고요. 얘는 가연성 물질이다. 그 다음에 삼산화황, 오산화인, 규조토, 물 이런 것들은 이미 산소하고 결합이 끝난 물질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연성이다라고 부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소 공급원 해서 나와 있습니다. 산소 공급원은 이제 연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 21%다. 여기 V자 또는 볼륨 이렇게 쓰거든요. 볼륨, 부피란 이야기예요. 최적 비율로 21%예요. 질소가 78%, 기타가 1%다. 산화제, 산소 공급원으로 공기가 있다. 그 다음에 산화제가 있다. 자기 연소성 물질이 있다. 산화제는 인류하고 육류 이온물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온물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지만 인류 이온물은 산화성 고체, 인류 이온물은 산화성 고체, 육류 이온물은 산화성 액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산화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를 갖고 있어요? 산소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산소를 보유하고 있다가 얘들이 열 받잖아요. 열을 받으면 O2를 방출을 합니다. 산소를 내놔버려요. 그래서 산소 공급원이 돼서 주변에 있는 가연물이 잘 타게 도와줘 버리죠. 그래서 인류하고 육류 이온물은 얘들은 다 무슨 성이에요? 불연성이에요. 얘들은 연소를 안 합니다. 불연성인데 얘가 내놓은 산소가 주변에 있는 가연물을 태우는데 도움이 돼버리니까 얘들을 산소 공급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연소성 물질, 오류이온물을 우리가 폭발성 물질 이렇게도 부르죠. TNT나 뭐 대표적으로 TNT, TM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오류이온물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얘들이 분해되면 산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도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산소 공급원, 오류이온물, 인류, 육류, 이온물. 이온물의 종류에는 인류, 오류, 육류가 산소 공급원이고 일반적으로는 공기다. 공기 속에 있는 산소가 가장 산소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고요. 점화원부터는 다음 강의에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